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이 종류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죠. 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의 어떤 그 특정 지역의 중심이 있는데 은행 자체가 지점을 전국적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 네이밍만 뭐 지방은행이지 지금에 와서는 크게 지방은행의 차이는 없을 거고요. 특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죠. 특수은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뭐 특수하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이다. 그건 뭐죠?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다. 그러면 산업진흥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농협과 수협의 중앙입니다. 농협과 수협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조합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조로 함께 되어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단위 농협은 이게 은행이 아니라 별도의 단위조합이고 중앙에는 농협과 수협 중앙에는 특수은행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또 다음 보시면 이제 저축은행이라 나오죠. 원래 풀네임은 상호저축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하니까 은행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규모 기업 및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하는 일은.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지역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저축은행은 은행과 하는 일이 거의 같지만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서민의 금융 편의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요. 지점 내는데도 제한들이 있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호 저축은행, 은행과 별 차이는 없는데 규모가 작고 지역 제한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신협이라는 걸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조합원이라는 단어예요. 즉 조합원의 상호 금융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협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협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있고요. 상호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농협이 나오죠.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무슨 농협 지역명이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지역 농협이에요. 그 다음에 농협 무슨 지점 이게 이제 중앙이에요. 그건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지역 농협보다 상호금융, 즉 신협의 한 종류가 되는구나.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키워드는 뭐였다? 조합원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용어예요. 용어. 별것도 아닌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금융투자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증권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생기는 증권사 이름 보시면 무슨 금융투자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시장법, 투자를 규율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이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투자업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증권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인가가 있고, 인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어요. 인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인가,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절차를 잘 갖추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잘 갖추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입이 훨씬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인가 대상에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매매와 중개 이것부터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매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키워드입니다.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고유 재산으로 증권회사도 회사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돈 갖고 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은 뭐냐? 타인의 계산으로 쉽게 말하면 고객 돈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에 직접 가면 거래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원을 통해서 거래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원은 누구냐? 증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사예요. 즉 내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를 위탁 계좌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매매를 누구한테? 증권사에 위탁한 거지. 그러면 내 돈으로, 고객의 돈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사주세요 해가지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제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요. 그 HTS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투자 중개업인 거예요. 매매업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ELS라는 상품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ELS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서 파는 거야. 이게 매매업이 되는 거고 시장에 있는 ELS를 고객이 사주세요 하면 그냥 사서 딜리버리 전달만 해주는 게 뭐다? 중개업인 거지. 자 그러면 어느 게 위험이 더 클까요? 리스크 더 큰 걸까요? 매매업이 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의 변동성 위험을 증권사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자본 금액이 훨씬 커요.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시험 목적상 자기 계산, 타인의 계산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와? 매매와 중개와 연결시켜서.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집합,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하는 업이에요. 즉 무슨 자산운용, 운용사죠. 운용사. 이런 운용사예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집합투자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탁이라는 것은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뭐 자본시장법이 개편이 되면 신탁업이 이렇게 빠진단 말도 있던데 아직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신탁을 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대상은 자문과 일임업이 있어요. 자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문만 해주는 거죠. S전자가 나올 것 같아요. L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거고 일임은 주문을 직접 넣는 겁니다. 맡아서 운용하는 거예요. 일임이라는 것은 맡겼다라는 의미고요. 직접 맡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문과 일임은 등록 대상이냐? 고객의 돈을 직접 입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넣고 자문을 해주는 거지 증권사처럼 고객 돈을 직접 받아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거죠. 쉽게 말하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위험성이 낮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본시장법에서는요. 금융투자업 안에 6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6가지가 있어요.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업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집합투자업자라는 게 뭐죠? 집합, 모아서 투자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집합투자업자. 그래서 무슨 자산운용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에요. 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를 보시면요. 종류가 법에는 5가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법에서는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펀드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첫 번째 증권펀드. 자, 제가 펀드라는 말을 썼고 여기에는 이렇게 투자 집합기구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집합기구. 영어로 하면 비클이라는 단어인데 매개체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를 뭐라고 한다? 펀드라고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 펀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에는 집합투자기구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펀드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법상 집합투자기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펀드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집합투자기구라고도 하는구나. 똑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유가증권의 준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식과 채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펀드 이게 바로 다 대부분 증권 펀드예요. 그러면 그 증권, 즉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절반을 넘겨서 투자하게 되면 무슨 펀드라고 부른다? 증권 펀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을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무슨 펀드? 부동산 펀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증권 및 부동산이 아닌 걸 특별자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같이, 은행에 다닐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와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와인도 투자할 수 있나요? 믿기 어렵죠. 와인을 안 마시고 잘 모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인도 좋은 와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투자할 수 있나요? 네. 투자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와인은 뭐예요?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의 특별자산에 해당합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선박펀드였어요. 선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자, 특별자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혼합자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혼합자산이라는 게 뭐냐? 섞어서 한다는 의미죠. 비율에 제한이 없어요. 기억을 해 주세요. 비율에 제한이 없다는 건 뭐죠? 앞서 보시면 전부 다 50%를 초과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지. 부동산도 할 수 있고, 특별자산도 할 수 있고, 증권도 할 수 있고, 제한이 없다는 거죠. 혼합자산, 비율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라고 있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고 전부 MMF라고 그러죠. 머니마켓 펀드. 그래서 단기의 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즉 MMF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는 뭐예요? 그 투자 수익을 받을 사람. 누구지? 고객인 거지. 펀드를 구매하신 분이 누구다?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위탁자는 누구냐? 그 돈을 받아서 운용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신탁이란 제도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 요거 좀 기억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해하시는데 중요하니까 수탁자라는 게 별도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펀드 재산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면 운용사가 갖고 있질 않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수탁자가 갖고 있어요. 수탁자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은행 신탁에 있어요. 시중은행, 큰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의 신탁에 주로 맡겨져 있는 거지. 왜 펀드 재산을 신탁에 맡기도록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말하면 사고 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가 규모가 큰 것들은 조 단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돈을 다루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재고자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돈으로 보이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나요? 펀드 재산을 어디 넣어놨다? 수탁자, 즉 신탁사에 맡겨놓도록 돼 있어서 수탁자라는 별도의 주체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죠. 여러분 펀드를 어디서 사셨는지 우리 한 번씩 투자해 보셔야 되는데 펀드 한 번만 투자해 보시면 아실 텐데 펀드는 누가 어디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주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판매자가 된다는 겁니다.